네,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행사입니다. 2019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회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원자력 안전 국민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이제 잠시 휴식 시간 가졌으니까 계속해서 특별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 세션은 원전 중대 사고 관리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질의 카드 있으니까 거기에 작성하셔서 진행 요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패널 토론 진행 후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자력 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님께서 원전 사고 관리 체계 구축과 소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님께서 원전 사고 관리 체계 구축과 소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마치고 지금 특별 세션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위에서 원전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는 또 원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이 있고 또 우려가 있는 원전의 사고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원안위 비상임 위원님이신 김호철 위원님과 김재영 교수님 그리고 장찬동 교수님께서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로 또 삼으면서 앞으로 원안위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소통이라는 큰 틀 안에서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많이 와닿은 것은 소통을 하려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하는 랭귀지가 소통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만난 적도 있고 또 많은 논의를 해본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위에 와서 8년 동안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종사하면서 가졌던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이 원전 사고관리체계 구축과 소통이라는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원전 사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원전 사고 관리 체계 현황과 또 말씀드렸던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원전의 사고 관리 체계 정립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서 사고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알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들은 대부분이 가압경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가압경수로로 축약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중수형 원전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일러와 유사합니다. 보일러처럼 물이 끓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인 보일러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발전소를 정지하면 그대로 냉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바로 냉각되지 않고 해결료에 붕괴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냉각시키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고 잔열 제거 계통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지 중에도 안정정지 계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락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원자로가 있고 해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이 해결료가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 뜨거운 물이 고온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기발생기에 들어가서 증기발생기에 있는 이 하늘색 2차 측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물을 데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데피어지면 증기가 발생을 해서 그 증기가 터빈으로 가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린 이후엔 다시 물이 회전을 합니다. 그 물이 다시 증기로 가고 이렇게 회로를 돌게 되고 1차 측은 1차 측대로 회로를 돌게 되고 그 터빈을 돌린 에너지가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심에서 나오는 열이 바로 여기에서 폐회로이기 때문에 이 2차 측의 증기발생기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이 과정에서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열적인 균형이 깨지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원전에서 사고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체르노빌 폭발 사고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연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건이라는 표현도 쓰고 사고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네스 등급이라 그래서 국제 원자력 사고, 사건, 사고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사건, 인시던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액시던트라고 해서 사고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고장 등을 여러 가지로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언제든지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열적 평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각종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품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설계 기준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계 기준 사고는 설계 시에 고려된 그러한 사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고 고장, 단일 고장 사고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안전계통에서 다중성, 다양성 등을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기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비상운전 절차서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설계기준 사고, 즉 설계에 고려되지 않은 사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들을 설계기준 초과 사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단일 고장 사고가 설계 기준 사고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이제 다중 고장 사고, 즉 교류 전환 완전 상실,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정전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리 1호기에 SBO라 그래서 정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정지불능 예상가도 뭐 이러한 즉 정지 신호가 나갔는데 실제 제어봉이 낙하되지 않아서 정지가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지 신호가 안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또는 항공기 충돌 같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후쿠시마 사고 등처럼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대사고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이제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과정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초기 사건이라고 부품이나 고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단일 고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중고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다중고장에서 또 예방이 충분히 안 되면 중대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서 나중에는 또 경락건물 손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저희가 중대사고를 위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류가 원자력을 개발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큰 중대사고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79년 3월 28일에 TMI, 즉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중대사고가 있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실제로 뉴스로 나온 그런 기억은 없을 거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원전에 있어서는 중대 사고는 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큰 이제 고민 없이 막연하게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1979년 3월 28일 이전에 12일 이전에 미국에서는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었죠. 우리나라의 판도라와 좀 유사하게 원전 사고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노심이 용융이 돼서 땅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러한 영화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본 적은 없고요. 그러한 영화들이 나오면서 원전의 중대 사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상황에서 실제로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사고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중대 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I의 원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가압 경수로였었고요. 증기발생기 등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은 운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판단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보조급수 관련해서 이제 밸브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를 못했고, 실제 차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인지도 잘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급수 공급에 좀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측 장치, 즉 주제어실에서 원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측 장치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레슨을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로서 이네스 5등급이었었고요. 3분의 1이 노심이 용융되는 그러한 사안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침체가 시작이 됐고 57기 건설이 다 취소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규제기관에서는 정말 중대 사고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는 하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인가라는 고민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를 보강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는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이제 발생을 했었죠. 체르노빌 사고는 비등형 경수로로서 노형이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흑연 감속제를 썼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력 거동이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경납 기능이 없었다. 그리고 출력 계수 측면에서, 즉 이거 좀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반응도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플러스 값이어서 출력 폭주의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동안에 많이 얘기해 오신 부분들이 설계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알려주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력이 굉장히 빨리 이제 폭주를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고는 인류 모두에게 또 이제 유럽의 인근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남겼던 그런 사건으로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완전 폭발을 했고요. 경락 건물은 뭐 경락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흑연을 썼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현장에서 소방관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1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급성 방사선 장애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입원을 많이 하셨고, 그 중에서 한 3개월 이내에 28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30km 내 주민 중에서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소개가 됐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는 조기 통보가 좀 필요하다는 국제적으로 협약이 좀 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사고 시에 국가 간의 비상 지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체르노빌 사고가 좀 있었던 이후에 더 이제 원전의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이기도 하고 저희 또 원안이 출범의 배경이기도 했던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상세한 것들은 그래도 좀 이제 저희가 교훈 측면에서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진이 발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제 3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그 당시에 자동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 자동 정지가 전부 다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쓰나미가 15m로 최장 뭐 총 7회 정도 쓰나미가 몰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5m 쓰나미가 올려오면서 이제 비상디젤 발전기가 있는 룸까지 모두 침수가 되고, 그리고 열 제거원까지 다 침수가 되고 하면서 소해 전원 상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냉각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고, 그러면서 노심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노심 손상으로 인해서 피복제와 수증기가 같이 이제 반응하면서 수속 폭발도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께서 TV로 많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경남 용기가 손상이 돼서 방사능이 이렇게 확산되고 주민 소개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은 끊임없이 또 해내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또 인적 오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원전에는 이제 비등경수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격리 응축기라고 해서 전기 없이도 피동형으로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었어요. 안전 설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CR에서 계측 정보 등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직원이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격리 응축기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후쿠시마 1원전의 사고가 좀 더 크게 일어났다라는 부분에도 더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었고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있었죠, 근처에. 그런데 후쿠시마 제2원전은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이네스 등급으로 보자면 1원전은 7등급인데 2원전은 3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 방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NRC의 중력으로 계시던 분이 일본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계시던 그 찰스 카스트로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이 제2원전에 계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일본 지진 당시에 이원전의 상황하고 후쿠시마 1원전 물론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2원전에도 원자로 4기가 있었는데 3기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다 소장이라는 분과 여기에 혼연일처가 되신 그 운전원들이 합심을 해서 그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전원 냉각 기능을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13m가 와서 다 침수가 되고 전력원이 상실을 한 상황이지만 피동형 그 안전계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원전에서는 2개의 전원이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쪽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건물 쪽에 있었던 그 2개 전원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운전원들이 이러한 전기를 살리기 위해서 9km나 되는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9km의 케이블은 20명의 그 인력이 다 동원돼도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운전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24시간 동안 이 전기를 다 복구를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좀 완화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제 교훈을 찾는다면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모두 잘 인지하고 절차서를 갖추고 설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고 관리 체계라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중대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왔고 저희는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TMI 후속 조치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은 국내에도 바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80년대에도 83년부터 또 중대사고에 대해서 일부 규제 적용해 온 적은 있고요. 이 정부에서 가장 이 행정 조치로서 공식화한 것이 2001년 8월에 중대사고 정책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 목표로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중대사고 대처 능력 또 사고관리 계획 등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중대사고 조치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로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근거가 미약하고 또 일관성이 결여된 그러니까 지침과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11년 3월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또 원안위가 출범을 하면서 중대 사고에 대한 우려와 또 관심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읽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에 이 IRRS 미션이라는 것을 수검을 합니다. 국제기구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그 DEC 디자인 익스텐션 컨디션이라고 해서 설계 확장 조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는 규제 요건을 좀 마련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원자력 안전 협약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15년 2월에 비엔나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서 장기간 오염을 초래할 방사성 물질, 즉 환경 오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그러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을 완화하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조기 방출 및 대량 발출을 배제한다라는 굉장히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주민이 소외돼서 장기간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 오염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그 국내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서 15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앞서서 국제적인 논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을 하면서 이제 사고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완화하며 발전소가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재반 조치를 사고 관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그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설계 기준을 초과를 해서 노심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중대 사고까지 포함하는 사고 관리의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원자력 안전법의 사고는 설계 기준 사고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한 사고관리의 정의를 추가를 하면서 운영허가 서류에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것을 신청 서류로서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것이 설비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전략과 사람에 관한 모든 내용이 프로그램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철학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관리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관리 계획서는 원자력 안전법에 2015년 6월에 국회는 통과를 했고요.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원전뿐만,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이미 허가 신청을 한 서류, 이제 원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 중인 원전 그리고 가동 원전, 그 운영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원전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제 사업자인 한수원이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을 포함을 해서 3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입니다. 2019년 6월 23일까지 한수원은 모든 원전에 총 28기가 되죠. 사고관리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앞으로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게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 사고관리 계획서 구성은 저희가 원안위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관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관리의 설비가 있는데요. 그럼 사고관리라는 것이 어떤 사고를 관리할 것이냐.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확률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그 빈도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 사고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설계 기준 초과 사고에 대해서 즉 다중고장 사고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중고장 사고에 대해서 그 중수형 원전, 경수형 원전 뭐 특성은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9개 사고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범위에서 고려하라라는 것이 원안이 고시에 있었고요. 그 이외에 PSA 등을 통해서 빈도가 높은 사고들은 고려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중고장 사고를 넘어서 노심이 실제로 용융이 되거나 하면 중대 사고를 완화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7가지 중대 사고 현상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의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리 설비는 그 중대 사고를 대처하는 이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수소 제거 설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2장에서는 사고 관리 전략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하고 뭐 안전 기능을 선정하고 전략, 사고 관리 절차서 구성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행 체계에 대해서는 조직 체계,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설비 유지 관리를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고 관리 또 능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실제로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 원전은 그 원전의 실질적으로 운영 조직은 그 사고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설비는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예방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대사고로 그러니까 중대사고로 진행되기 전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노심이 현저히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를 분명히 평가받아야 하는, 이건 결정론적인 평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중고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 노심 손상으로 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심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납 기능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결정론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고 역량 평가는 피폭설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예방 단계 그리고 완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해비라든가 저인구지대에서 피폭설량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가, 이것들은 다 결정론적인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정책에서 그동안에 PSA를 해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이 PSA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발도 하고 또 이 PSA를 통해서 또 설비 보완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노심 손상 빈도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초기 사건이, 사고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어떤 고장 등이 실질적으로 노심 손상까지 갈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한 것들을 합해 봤을 때 이 발전소에서 노심 손상의 확률은 얼마인가라는 것이 레벨 1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평가는 노심 손상된 이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납 기능,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조기 방출 빈도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실제로 부지 밖에서 일어나는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안위가 규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PSA 레벨 1, 2, 3에 대한 기준과 아울러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엔나 선언 같은 경우에 환경 요소를 고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슘 13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고 그 세슘 137의 그 방출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출 빈도를 추가해서 저희가 규제 요건을 마련을 했고, 이 규제 요건은 조금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규제 요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차서 부분이 되겠는데요. 비상운전 절차서, 그 다음에 극한재해 완화 지침서, 이것은 지진이라든가 인위적 재해, 항공기 충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적용할 기술적 근거,
작성에 관한 설명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고관리서에 다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관리가 실제로 중요한 건 또 사람이잖아요. 특히 중대사고에 있어서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의 판단과 대응 이러한 부분들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훈련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기로 이렇게 규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허가 신청 서류가 있고 사고관리계획서가 있는데요. 기존 인허가 신청 서류에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처 설비의 설계와 사고 해석, 여기서 사고는 설계 기준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F사라고 해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가 있었는데 사고관리 계획서에서는 이제 그 F사에 물론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규제 기준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의 비상운전 절차서 중대사고관리 지침서를 별도로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이 틀 안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까지 이제 사업자가 28기 원전에 대해서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으로서 규제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요. 또 이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관리 계획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심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 대상 원전이 28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정지 원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고리 1에서 4호기, 신고리 1, 2호기, 또 세울도 이제 신고리 3, 4호기, 뭐 아직 운영허가 들어오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나중에 들어오고요. 월성 그리고 한빛, 신한울 1, 2호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3년이란 기한을 주고서 준비를 저희가 하도록 했었는데 그 사업자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규제 기간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할까? 그런데 규제 기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또 많은 질의와 또 추가 보완 이러한 것들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될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서류적 합석 검토를 먼저 19년에 완료를 하고요. 그 사업자가 낸 서류가 정말 심사할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서류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서류가 심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사실은 심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심사는 빨라야 이제 22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8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노형별로 대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전 10기를 선정을 해서 우선 심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또 추가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운영허가 신청 서류 추가 서류로서 원안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전 사고라는 것은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또 중대 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통합적인 프로그램 체제로 규제 체계를 정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고관리 계획서를 갖추려면 많은 아이디어도 모아야 되고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관리 협의체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 그리고 또 지자체, 소방청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 또 많이 도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러한 전문성은 뭐 당연히 이건 킨스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별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한 신뢰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까지 사고관리 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렇게 사고관리 협의체 구성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킨스에서는 이런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러한 이 모든 과정에서 사고관리 계획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고관리 체계를 그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 사고관리 체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사고로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한수원의 몫이야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지자체대로 주민을 위한 역할이 있고, 또 방제와 연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화재 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원전 내에서 이제 급수 관련해서 소방청의 도움도 필요할 수가 있고, 한수원과 이 소방청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미리 구축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떠한 협의체가 좀 필요하고, 논의 과정에서 사고관리 계획서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킨스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9년도에 이제 우선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저희 원안위에 이제 7개 원자력 안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소방청이라든가 지자체, 그리고 또 유관기관들과 이렇게 같이 그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한수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역할은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심층적으로 한 이후에 그 지역별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추후에 논의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또 앞서서 3건의 사고와 같이 사고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또 우리 국가 모두가 같이 도와야 되는 부분들로 같이 이해하고, 또 한수원은 또 한수원대로 역할을 하면서 그 사전에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면서 좀 우리가 항상 만반의 태세를 좀 갖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여러분들께서 좀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빛 1호기에서 열출력이 급증하면서 이제 18% 정도 급증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조급수 펌프가 기동을 했고, 보조급수 펌프 기동 사건으로 초기에 사건 접수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18% 출력 급증이라는 사안이 운영기술 지침서 상에서는 이제 수동 정지 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사안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수원 내에서 이제 발전팀이 이제 18% 출력이 증가한 직후에 제어봉을 이제 다시 이제 눌러서 발전소는 이제 안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방사성 물질의 누출 우려 같은 부분은 없었던 것도 이제 킨스 사건 조사팀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운영기술 지침서를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예방해야 된다는 큰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원칙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원안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 자체를 큰 사고와 바로 연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냉정한 시선으로 저희들이 함께 해결하고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님께서 원전 사고 관리 체계와 구축과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